영국 옥스포드 대학교에 잘 나가는 정치학 교수가 한국에 왔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한국의 점술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미신인지 세상에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점쟁이를 믿는 나라예요. 이런 걸로 어떻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가 시골 마을에서 만난 95세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무려 70년 동안 한국의 모든 대통령 선거를 정확히 맞춰온 분이었거든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이 말입니다. 당신이 저를 가짜라고 증명하려고 아주 먼 길을 오셨네요.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속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보여준 낡은 공책 속 예언들을 보고 영국 교수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숨겨진 놀라운 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한국 대통령 100% 이분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샘 스틸웰입니다. 그때 저는 어떤 방에 들어가든 제가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정말 어리석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그때는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에 있는 제 멋진 사무실에 앉아서 세상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제 사무실은 정말 완벽했어요. 커다란 나무 책장들이 정치학에 관한 두꺼운 책들로 가득 차 있었고요. 반짝반짝 빛나는 상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무거운 나무 책상이 저를 중요한 사람처럼 느끼게 해주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는 학생들이 오래된 석조 건물 사이를 걸어다니는 모습이 보이고 있었죠. 제 인생의 모든 것들이 제가 성공했고 똑똑하다고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좋아하는 주제가 한국이었어요. 한국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어떤 나라들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다룰 수 없다는 제 생각을 증명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매 학기마다 학생들 앞에 서서 똑같은 슬라이드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화난 시위대들이 나와 있는 사진들이요. 대통령들이 쫓겨나는 뉴스 기사들. 정치인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기사들 말이에요. 이것 좀 보세요. 하면서 학생들에게 사진들을 가리키며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2명의 대통령이 쫓겨났어요. 그들의 정치인들은 아직도 전 보는 걸 믿고 있고요. 이것만 봐도 어떤 문화들은 현대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학생들은 제가 하는 말을 모두 받아 적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제가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저 역시 제가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사실은 저는 한국에서 제대로 시간을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학회 때문에 한 번 가본 적이 있긴 했는데 그때도 고급 호텔에만 머물면서 영어를 하는 다른 교수들하고만 이야기했거든요. 하지만 서양의 다른 교수들이 쓴 한국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통계와 차트들도 연구했고요. 그것만으로도 제가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한국 정치인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상상해 보세요. 하면서 수업 시간에 말하곤 했거든요. 현대 국가를 운영하면서 노인들한테 송금을 보게 하거나 별을 보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정부가 불안정한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학생들은 웃곤 했어요. 저는 똑똑하고 우월하다고 느끼고 있었고요. 이게 제가 편안하게 살고 있던 세상이었고 정말 마음에 들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회색빛 3월의 아침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서 학생들이 쓴 투표 패턴에 관한 리포트들을 읽고 있었어요. 대부분 지루했고 제가 예상했던 대로 쓰여 있었죠. 저는 제 자신이 꽤 만족스럽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하고 소리쳤죠. 문이 열리면서 김재훈 교수님이 제 사무실로 들어오셨어요. 김 교수님은 학회에서 알고 지내던 분이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계셨거든요. 항상 저한테 정중하게 대해주셨는데 뭔가 제가 볼 수 없는 걸 조용히 비웃고 있는 것 같은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샘. 김 교수님이 제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요. 저는 읽고 있던 리포트를 내려놓았어요. 물론이죠. 무슨 일이세요? 김 교수님이 의자에 등을 기대고 또 그 신비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한국에 아주 특별한 분이 한 분 계세요. 95세 할아버지인데
1954년부터 누가 대통령이 될지 예측해오고 계신 분이에요. 저는 거의 웃음이 터질 뻔했어요. 김 교수님, 진지한 학자이신데 설마 그런 헛소리를 믿으시는 건 아니겠죠? 아직 아무것도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김 교수님이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70년 동안 한국의 모든 대통령을 예측해 오셨어요. 각 선거가 일어나기 몇 년 전에 미리 예측을 써놓으셨고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요. 저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정치 예측은 복잡한 거예요. 우리가 가진 최고의 컴퓨터와 여론조사도 가끔 틀리거든요. 그분 이름은 최용배예요. 김 교수님이 제 반박을 무시하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박정희가 18년 동안 통치하다가 비극적으로 죽을 거라고 예측하셨어요. 김대중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거라고 예측하셨고요.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쫓겨날 거라고도 예측하셨어요. 이 모든 게 수십 년 전에 미리 써놓으신 거예요. 저는 김 교수님을 빤히 바라보면서 정말 무슨 말씀을 하려는 건지 알아내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정확히 뭘 제안하시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그분을 만나보시라는 거예요. 김 교수님이 단순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기록들을 직접 보시고요.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그 다음에 한국 정치 문화에 대해서 뭐든지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되죠. 제 첫 번째 생각은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 생각은 이게 제 연구에 완벽할 수도 있겠다는 거였죠. 이 점쟁이를 만나서 사기꾼이거나 운 좋게 맞춘 사람이라는 걸 폭로하고 미신이 어떻게 한국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논문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시골 점쟁이를 인터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지식과 예측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 분을 만나보시라는 거예요. 김 교수님이 대답하셨어요. 김 교수님이 떠나신 후 3일 동안 저는 그 제안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논리적인 제 마음은 시간 낭비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궁금했거든요. 한국의 미신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논문을 쓸 수 있다면 어떨까? 서구의 과학적 방법이 동양의 신비주의보다 우월하다는 걸 한 번에 증명할 수 있다면 어떨까? 제 논문 제목까지 상상해보고 있었어요. 점쟁이의 속임수 미신이 한국 정치를 어떻게 타락시키는가? 정말 충격적이고 훌륭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온 모든 걸 증명해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목요일 오후에 전화기를 들고 김 교수님께 다시 전화했어요. 알겠어요. 하면서 마지못해 하는 척 말했어요. 한국에 가보겠어요. 하지만 미신을 인정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헛소리라는 걸 보여주러 가는 거예요. 물론이죠.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목소리에서 재미있어 하시는 게 들렸어요. 위대한 스티렐 교수님에게서 다른 걸 기대할 리는 없죠. 그날 밤에 서울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짐을 싸면서 흥분되고 자신감이 넘치고 있었어요. 서구의 교육과 합리적 사고가 고대 미신보다 우월하다는 걸 증명하러 한국에 가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 민주주의가 아직도 전보는 걸 믿기 때문에 약하다는 걸 세상에 보여주려고 했어요. 제가 지혜와 지식, 그리고 이해의 본질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걸 완전히 파괴해버릴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건 전혀 몰랐어요. 제가 한국에 가서 그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러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정말로 배워야 할 사람이 바로 저라는 거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쉬운 사냥감을 잡으러 가는 사냥꾼 같은 기분이었어요. 너무 자신만만했고 제가 옳고 그들이 틀렸다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그 작은 한국 마을에서 정말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게 뭔지 알았다면 아마 비행기에 타지도 않았을 거예요. 한국행 비행기는 정말 길었어요. 11시간이 마치 하루 종일 같았죠. 비행기 안에서 계속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한국의 미신에 대한 논문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정말 확신하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믿는 점술이 얼마나 우스운 건지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이에요. 계획도 다 세워놓고 있었어요. 그 늙은 점술가가 거짓말쟁이거나 아니면 그냥 운 좋게 몇 번 맞춘 거라고 보여주려고 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도처에 선거 현수막들이 걸려 있었어요. 한국이 2025년 대선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거 완벽한 타이밍이네.
한국 정치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겠구나. 김 씨가 공항에서 렌터카를 가지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울 시내를 지나가면서 저는 계속 선거 포스터와 정치 현수막들을 보고 메모하고 있었어요. 제 눈에는 모든 게 어수선하고 감정적으로 보였거든요. 점술과 정치가 뒤섞인 나라에서 예상했던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최 씨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려줘요. 시내를 벗어나면서 제가 물었어요. 점술로 어떻게 돈을 버는 거예요? 김 씨는 그 특유의 신비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곧 직접 보시게 될 거예요. 아, 좀 힌트라도 주세요. 사람들한테 돈을 받나요? 정치인들이 돈을 주니까 호화저택에 살고 있는 건가요? 샘 교수님, 김 씨가 말했어요. 만약에 제가 그분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점 보는 값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양당의 정치인들이 수십 년 동안 몰래 그분을 찾아왔다고 하면요? 저는 코웃음을 치고 있었어요. 그럼 저는 아주 교묘한 이야기를 만들어낸 운 좋은 사기꾼을 만나게 되는 거겠네요. 서울에서 더 멀어질수록 현대적인 건물들이 사라지고 옛날 한국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기와 지붕이 있는 전통 가옥들이 보이고 있었고 작은 정원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일하고 계셨어요. 50년 전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 집들 사이로 좁은 돌길이 구불구불 이어지고 있었어요. 여기는 시간이 멈춰 있는 곳 같네요. 창밖을 보면서 중얼거렸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김 씨가 대답했어요. 아니면 시간이 다르게 흘러가는 곳일지도 모르고요. 마침내 그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역사책 속으로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모든 게 조용하고 예스러웠거든요. 공기에서는 나무 타는 냄새와 뭔가 다른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되고 평화로운 느낌의 냄새였어요. 여기에요. 김 씨가 소박한 전통가옥 앞에 차를 세우면서 말했어요. 단순한 나무 대문이 있는 집이었거든요. 그런데 차에서 내렸을 때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걸 보게 되었어요. 값비싼 검은색 승용차 3대가 마을 길가에 주차되어 있었거든요. 비싼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주변에 서서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분명히 뭔가 중요한 일을 기다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물었어요. 아마 정치 고문들일 거예요. 김 씨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후보들도 있을 수 있고요. 선거철이면 여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는 제가 보고 있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단순한 시골 사람들이나 교육받지 못한 농부들이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부유하고 권력 있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점쟁이를 찾아올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한 정치 전문가들이 시골 점쟁이를 찾아온다는 말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직접 보세요. 김 씨가 나무 대문을 밀면서 말했어요. 작은 마당으로 들어갔는데 전통 가옥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모든 게 깨끗하고 단순했지만 화려하거나 신비로운 건 전혀 없었어요. 수정구슬도 없고 이상한 장식품도 없었어요. 무서운 조명이나 으스스한 음악도 없었고요. 그냥 평범하고 평화로운 한국 가옥이었어요. 그리고 거기 대청마루의 낮은 나무 탁자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그분이었어요. 최용배 씨는 정확히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아주 나이 드신 한국 할아버지였거든요. 머리카락은 희고 얇았고 등이 나이 때문에 약간 굽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만큼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날카롭고 맑았고 마치 제 속을 다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아, 저희가 다가가자 그분이 올려다보면서 말씀하셨어요. 영국 교수님이 도착하셨군요.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김 씨가 제가 온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걸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앉으세요. 그분이 억양은 있지만 완벽하게 명확한 영어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저를 가짜라고 증명하려고 아주 먼 길을 오셨네요. 그분 맞은편에 앉으면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시작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최 선생님, 정중하게 시작했어요.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대 한국 정치의 전통적인 관습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분이 손을 들어 제 말을 멈추셨어요. 스티렐 교수님,
저에게 정중할 필요 없습니다. 왜 여기 오셨는지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아직도 저 같은 사람들을 용인하는 한국 민주주의가 유치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점술은 정부를 약하게 만드는 미신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고요. 저를 교활한 거짓말쟁이나 미친 늙은이로 폭로하려고 오신 거죠.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저를 이렇게 쉽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오신 이유는 자신이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분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목소리는 화난 게 아니라 친절했어요.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아시아 정치에 대해 옳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걸로 경력을 쌓아오셨으니까요. 한국 같은 나라들이 문화적 후진성 때문에 민주주의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논문들을 써오셨잖아요. 입을 벌린 채 그냥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노인분이 제 생각을 저보다 더 잘 설명하고 계셨거든요. 어떻게 저에 대해 이런 걸 아실 수 있나요? 마침내 물어볼 수 있었어요. 그분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어요. 당신이 9월 화요일에 태어났다는 것, 17살에 아버지를 잃었다는 것, 서구 방식이 더 우월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아시아 정치를 연구하기 시작했지만 자신에게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요.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어요. 그런 세부 사항들 중 일부는 공개된 정보였지만 다른 것들은 제가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 것들이었거든요. 하지만 당신의 심리를 얘기하려고 여기 오신 건 아니잖아요. 최 씨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제 예언의 증거를 보려고 오셨죠. 그럼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탁자 옆에 나무 상자에서 낡은 가죽 공책을 꺼내셨어요. 페이지들이 오래되어서 누렇게 변해 있었고 한국어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사용해온 것 같아 보였거든요. 이것은 첫 페이지 중 하나를 펼치면서 말씀하셨어요. 1954년 것입니다. 한국 정치에 대한 제 첫 번째 예언이지요. 바렌 한국어 글씨를 번역해 주셨어요. 1960년대 초에 군인이 권력을 잡을 것이다. 그는 경제를 현대화할 것이지만 철권으로 통치할 것이다. 그의 통치는 18년간 지속되고 폭력으로 끝날 것이다. 박정희, 한국의 가장 유명한 독재자에 대한 설명을 알아보고 속삭였어요. 정확히 맞죠. 그분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1987년 예언입니다. 군부가 평화롭게 다른 장군에게 권력을 넘겨줄 것이지만 이 사람은 진정한 민주화를 이끌 것이다.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올림픽이 있을 것이다. 머리가 어지러워지고 있었어요. 노태우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이게 1987년에 쓰여진 거라는 거잖아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한국 역사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예언들을 보여주셨어요. 모든 게 실제 사건들이 일어나기 몇 년 전에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모든 게 구체적이고 자세했어요. 보통 점술처럼 애매한 게 아니라요. 김영삼 수십 년 만에 첫 민간인 대통령이지만 경제 위기를 맞을 것이다. 김대중 민주화 운동가가 북한과 화해하고 국제적 인정을 받을 것이다. 노무현 비극적 운명을 가진 젊은 개혁가. 공책을 다 보고 나니 머리가 핑핑 돌고 있었어요. 이건 역사상 가장 정교한 사기극이거나 아니면 제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뭔가가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였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조용히 말했어요. 아, 최 씨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올바른 질문을 하고 계시는군요. 이게 진짜인가? 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진짜인가? 늘 묻고 계시네요. 어른이 된 후 처음으로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게 완전히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서울 호텔방에서 저는 잠을 한 잠도 자지 못하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시골집에서 본 모든 것들이 제가 20년 동안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배운 모든 것과 정반대였거든요. 계속해서 그 오래된 공책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누렇게 변한 종이에 적힌 그 예언들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지만
모두 다 맞아떨어진 예언들이었습니다. 운 좋게 맞춘다고 해도 절대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다 적혀 있었어요. 실제 사건이 일어나기 몇 년 전에 미리 적어 놓은 날짜들도 있었고요. 제 논리적인 머리는 계속 다른 설명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 공책이 가짜가 아닐까? 누군가 사건이 일어난 후에 예언을 적어놓고 오래된 것처럼 꾸민 건 아닐까? 저 같은 서양 교수를 속이려고 만든 정교한 속임수는 아닐까?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런 설명들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공책은 정말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잉크도 오랜 세월이 지나야만 나타나는 그런 방식으로 발해 있었어요. 그리고 의심 많은 영국 교수 하나를 속이려고 누가 그렇게 정교한 가짜를 만들겠어요? 다음 날 아침, 김 선생님이 저를 서울의 여러 헌책방으로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최 선생님이 어떻게 그런 예언을 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려면 그분이 사용한 전통 방식을 배워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주라고 불러요. 첫 번째 책방에 들어가면서 김 선생님이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네,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태어난 시간을 바탕으로 그 사람의 성격과 운명을 분석하는 방법이죠. 책방 안에는 제가 읽을 수 없는 한글로 쓰인 두꺼운 책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영어로 번역된 책들을 찾는 걸 도와주고 있었어요. 제목들이 참 신비롭고 복잡하게 들렸습니다. 오행과 인간의 본성, 우주 에너지 패턴의 이해, 전통적인 성격 분석법 이런 식이었어요. 그 다음 3일 동안 호텔 방에서 이 책들을 읽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렸어요. 우주 에너지니 보이지 않는 힘이니 60년마다 반복되는 순환이니 하는 얘기들이 마치 판타지 소설 같았거든요. 하지만 천천히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믿음이 아니었어요. 전체적인 체계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방법에는 자세한 규칙들과 분류들이 있었어요. 성격을 분석하고 행동을 예측하는 복잡한 공식 같은 거였습니다. 이 체계에서는 5가지 기본 요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나무, 불, 흙, 쇠, 물이었습니다. 책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이 요소들의 다른 조합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어요. 그 조합이 그 사람의 성격과 강점, 약점, 그리고 앞으로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였죠. 정치 지도자들의 경우에는 특별한 조합들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권위와 존경을 위한 관성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말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소통 에너지도 필요하고요. 정당한 통치자로 인정받기 위한 도덕적 권위 에너지도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 읽어가면서 깨닫고 있었는데 이게 서양 정치학자들이 연구하는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였어요. 우리도 카리스마니 리더십 자질이니 의사소통 능력이니 하는 걸 연구하잖아요. 한국 책에는 그냥 다른 말과 다른 방법을 써서 똑같은 인간의 기본 특성들을 분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이런 걸로 어떻게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지는 이해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성격을 읽는 건 그렇다 쳐도 몇십 년 후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라는 걸 안다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잖아요. 김 선생님이 최 선생님과 다시 만날 수 있게 주선해주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그분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는 의심쟁이가 아니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뭔가를 배우려는 혼란스러운 학생으로 갔습니다. 제가 앉는 걸 보고 최 선생님이 말씀하고 계셨어요. 공부를 하셨군요. 얼굴에서 볼 수 있어요. 지식이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온다는 걸 이해하기 시작하고 계시는군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솔직히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가 언제 태어났는지 보고 어떻게 그 사람의 정치적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최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시면서 기호들과 숫자들로 가득한 차트를 꺼내고 계셨습니다. 올해 선거 후보들로 설명해 드릴게요. 하시더라고요. 차트의 여러 부분을 가리키면서 설명해 주고 계셨어요. 이재명은 소통 에너지가 아주 강해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 뛰어나죠. 하지만 경쟁 에너지도 너무 많아요. 이 때문에 너무 열심히 일해서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어요. 지금은 그의 말이 문제를 일으킬 시기에 있어요. 손가락을 차트의 다른 부분으로 옮기고 계셨습니다. 김문수는 관성 에너지가 강해요. 전성적인 대통령 에너지죠.
하지만 지금 시기가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의 충분한 지지 없이 혼자서 고군분투해야 할 거예요. 최 선생님이 각 후보를 설명하시는 걸 들으면서 서양 정치 분석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우리도 지지율이니 의사소통 효과니 정치적 연합이니 하는 걸 연구하잖아요. 방법은 다르지만 정치학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슷한 요소들을 다루고 계신 거였어요.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선거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최 선생님이 한동안 조용히 계셨어요. 눈을 감으시고 아주 깊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뜨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진지해져 있었어요. 이번 선거는 제가 70년 동안 본 다른 모든 선거와 다를 거예요. 천천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승자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후보들 중 누구도 아닐 거예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무슨 뜻이세요? 새로운 누군가가 마지막 몇 달의 선거에 뛰어들 거예요. 지금 정치계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리더십 방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전통적인 한국의 지혜와 현대적인 세계적 사고를 결합할 거예요. 최 선생님이 다시 눈을 감으시고 마치 무아지경에 빠진 것처럼 계속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 지도자는 취임 후 3년 안에 한국 통일 과정을 시작할 거예요. 개성공단이 다시 열릴 거고요. 금강산 관광도 다시 시작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한국에서 북한을 거쳐 중국과 러시아로 기차가 달릴 거라는 거예요. 한국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다리가 될 거예요. 배로 한 달 걸리던 운송이 한국을 통과하는 기차로는 2주밖에 안 걸릴 거예요. 나라가 분단된 반도에서 동서양을 연결하는 통일된 다리로 변할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예언을 들으면서 제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냥 지적인 혼란이 아니라 완전한 공포였습니다. 제가 경력을 쌓아온 모든 것이 틀렸다면 어떡하죠? 모든 학위와 연구를 가진 저보다 이 95세 노인이 미래에 대해 더 많이 안다면 말이에요. 한국 정치 불안정성에 대해 쓴 모든 논문들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들의 전통 믿음을 비웃었던 모든 강의들 말이에요. 동양적 사고방식보다 우월하다고 느꼈던 모든 순간들이요. 최 선생님이 맞다면, 한국이 통일된 세계적 강대국이 되려고 한다면 제가 가르쳐온 모든 것이 틀렸을 뿐만 아니라 부끄러울 정도로 무지한 거였어요. 이게 당신을 무서워하게 만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최 선생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시면서 눈을 뜨고 계셨어요. 당신이 세상을 보던 기존 방식이 완전히 새로운 정보와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익숙한 패턴을 유지하려고 싸우고 있는 거죠. 그렇게 불가능한 일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으세요? 물어보고 있었어요. 70년 동안 이런 패턴들을 지켜봤기 때문이에요. 대답하고 계셨습니다. 역사가 순환한다는 걸 이해하고 한국의 위대함을 위한 때가 왔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거대한 변화를 위한 기회를 만드는 우주적 배열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 몸을 기울이시면서 제 눈을 똑바로 보고 계셨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게 그냥 예언이 아니라 초대이기 때문이에요. 무엇에 대한 초대요? 당신 자신이 다리가 되라는 초대예요. 한국적 사고가 서양적 사고보다 열등하다는 걸 증명하러 여기 왔잖아요. 대신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걸 발견했어요. 옥스퍼드로 돌아가서 한국의 비합리성에 대한 논문을 계속 쓸 수도 있어요. 아니면 고대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함께 작동할 수 있다는 걸 서양 세계가 배우도록 도울 수도 있고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예전에 제가 죽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제가 만들어온 모든 가정들, 써온 모든 논문들, 해온 모든 강의들이 갑자기 작고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한국의 미신에 대한 논문을 쓰기 시작했던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전체를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완전히 새로운 걸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형태로 지혜가 온다면 어떨까? 내가 가르치러 한국에 왔는데 대신 배우게 되었다면 어떨까? 어른이 된 후 처음으로 제가 누구인지 더 이상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 안에서 뭔가 완전히 다른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그동안 항상 제가 옳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는 무거운 마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에 어린 시절 이후로는 느껴본 적 없는 호기심이 마음속에서 솟아나고 있었어요.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영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최 씨를 한 번 더 만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대화를 할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전화로 말하고 있었죠. 그날 오후 한옥에 도착했을 때 최 씨가 차와 작은 포장된 선물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훨씬 가벼워 보이시네요. 최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 그가 관찰하고 있었어요. 항상 옳아야 한다는 무게가 어깨에서 벗겨진 것 같군요.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20년 동안 잘못된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드디어 누군가가 제대로 맞는 안경을 주신 것 같아요. 최 씨가 따뜻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거야말로 완벽한 표현이군요. 서양 교육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특정한 색깔들만 아주 선명하게 보도록 구현시키는 것과 같아요. 그 색깔들에는 아주 유용하지만 세상에 다른 많은 색깔들도 있다는 걸 깨달을 때는 문제가 되죠. 그가 포장된 선물을 건네주고 있었어요. 안에는 빈 페이지가 있는 작은 가죽 공책이 들어 있었는데 그의 예측 일지와 같은 스타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연구를 위해서요. 간단히 말했어요. 서로 다른 종류의 지식들이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는지 배우는 걸 기록하시라고요. 공책을 손에 들고 있으니 무게가 느껴지고 있었어요. 마치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손에 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떠나시기 전에 최 씨가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한 가지 환상을 더 나누고 싶어요. 동양과 서양이 경쟁하는 대신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할 때 어떤 일이 가능해지는지에 대해서요. 그가 창문 너머 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의 통일은 군사력이나 정치적 압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남북한 모두가 서로 다른 이념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다는 걸 기억할 때 일어날 거예요. 서로 대립하는 힘들을 파괴하도록 놔두는 대신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항상 알고 있었던 문화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서양 사고방식에서는 이기거나 져야 하는 갈등들을 보고 있어요. 민주주의의 대독재, 자본주의의 대사회주의, 전통 대진보 같은 것들 말이에요. 동양 사고방식에서는 균형을 맞추고 통합해야 하는 보완적인 에너지들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통일될 때 세상의 새로운 리더십 모델을 보여줄 거예요. 한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강점들이 함께 일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음 한국 대통령이 고대의 지혜와 현대적인 글로벌 이해를 모두 체현하는 사람이 될 이유예요. 듣고 있으면서 제가 서양 정치에서 연구해왔던 모든 문제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당들 사이의 환한 분열들, 서로 다른 그룹들이 해마다 더 미워하는 것 같은 모습들, 사람들이 더 이상 공통점을 찾을 수 없어서 민주주의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 말이에요. 서양 세계가 이런 접근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물어봤습니다. 최 씨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서양 세계는 리더십의 위기에 접근하고 있어요. 당신들의 민주주의 시스템들이 대립하는 편들이 함께 일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마비되고 있어요. 경제 시스템들은 위험한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학문 시스템들은 너무 전문화되어서 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대화할 수 없게 되었어요.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기술을, 동양 철학과 서양의 효율성을 통합하는 한국의 사례가 많은 나라들이 연구하고 적용하고 싶어 할 모델이 될 거예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마치 두 개의 다른 우주 사이를 여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한국의 미신을 논파하는 논문을 계획하는 대신 11시간 동안 배운 모든 것들에 대해 미친 듯이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서양 방법들과는 다르지만 아마도 양립할 수 있는 체계적인 패턴 인식 접근법들에 대해서요.
사고의 문화적 다양성이 자연의 생물학적 다양성만큼 중요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겸손에 대해 쓰고 있었어요. 서양 학문 방법들이 인간 지식의 정점을 나타낸다고 가정하며 수년간 가지고 있었던 제 자신의 오만함에 대해서요. 지혜가 제가 상상해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들에 걸쳐 분포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요. 옥스퍼드 사무실로 다시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이 정확히 똑같아 보이고 있었어요. 같은 나무 책장들, 벽에 걸린 같은 상들, 채점해야 할 학생 과제들의 같은 더미.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같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첫 강의는 제가 지금까지 해본 어떤 것과도 완전히 달랐어요. 몇 주 전에 한국 정치 문화를 비판하는 걸 들었던 같은 학생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70년 동안 모든 한국 개선을 정확하게 예측해온 한 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라고 시작하고 있었어요. 여론조사나 컴퓨터 모델이 아니라 그분이 우주에너지 패턴이라고 부르는 것의 체계적 분석을 통해서 말이에요. 학생들 얼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건 그들이 알고 있던 스틸웰 교수가 아니었거든요. 여러분의 첫 반응은 이걸 미신으로 치부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확실히 그게 제 반응이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서로 다른 문화들이 복잡한 시스템들을 이해하는 다르지만 똑같이 유효한 접근법들을 개발해왔다면 어떨까요? 다음 2시간 동안 제가 배운 모든 것을 나누고 있었어요. 한국 분석 방법의 체계적 성격, 성격 패턴과 역사적 순환의 통합, 동양의 순환적 사고가 서양의 직선적 사고가 놓치는 패턴들을 포착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말이에요. 점수를 믿으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서양 학문적 접근법들이 아무리 가치가 있다 해도 세상을 이해하는 유일한 도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고려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한 것과는 다른 규칙으로 작동하는 지식의 형태들에 대해 호기심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몇 주 안에 제 연구를 완전히 재구성하고 있었어요. 아시아의 민주주의의 실패에 대한 논문 대신 정치 분석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 서양 학자들이 동양의 순환적 사고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쓰기 시작했어요. 발전에 대한 문화적 장애물에 대한 강의 대신 전 세계 정치 지능의 다양한 형태들에 대한 세미나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한국 여행 중에 정신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새로운 관점들에 대해 진정으로 호기심을 보이고 있었고요. 몇몇은 서양 학문적 접근법들이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고 항상 느꼈지만 정확히 그게 뭔지는 말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었어요. 한국, 중국, 일본의 학자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 패턴을 이해하는 전통적인 동양 접근법들이 서양 과학 방법들과 어떻게 함께 작동할 수 있는지 탐구하고 있었어요. 동양의 순환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정치 예측들을 서양의 여론조사와 통계 모델링에 대해 테스트하는 연구 프로젝트들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한국 선거가 진행되면서 최 씨의 예측들이 그가 묘사한 대로 정확히 펼쳐지는 걸 매혹적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가 예견한 대로 늦게 후보가 등장하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누구의 정치적 레이더에도 없었던 사람이었죠. 더욱 놀랍게도 이 후보의 공약이 최 씨가 예측한 것과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었어요. 전통적인 한국 가치들과 글로벌 사고를 통합하는 새로운 리더십 접근법, 통일을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정책들, 분열된 반도가 아니라 동서양의 다리 역할을 하는 한국의 비전 말이에요. 이런 발전들에 놀라지 않는 몇 안 되는 서양 학자 중 한 명이라는 이상한 위치에 있게 되었어요. 동료들이 제가 어떻게 이걸 예상했는지 물어볼 때 최 씨와 함께한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우연이라고 치부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서양 대학들이 동양의 패턴 인식과 예측 접근법들을 연구하는 것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진지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첫 여행을 한 지 1년 후, 최 씨를 다시 만나러 돌아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평화로운 집에 있었고, 여전히 신중한 관찰을 하고 있었고, 여전히 정치 패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놀라운 정확성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교수님, 그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찾은 사람처럼 보이시는군요. 그런 것 같아요.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미신을 폭로하러 여기 왔던 그 사람과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좋아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 사람은 당신을 여기로 데려다 주는 목적을 다했지만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두 번째로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저를 완전히 변화시킨 여행을 완성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자신의 전문성을 확신하며 편안한 세상을 떠났다가 제가 믿는 모든 것에 도전하는 힘들을 만났고 무너뜨려지고 다시 만들어졌으며 두 세계 모두를 도울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돌아온 거였어요. 런던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공항에 서 있으면서 최 씨가 준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썼어요. 가장 위대한 발견은 동양의 지혜가 옳고 서양 과학이 틀렸다거나 그 반대가 아니다. 가장 위대한 발견은 그들이 서로에게서 배우고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어느 한쪽이 혼자서는 달성할 수 없는 더 완전한 이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평범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뭔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작은 방식으로나마 한국 통일이나 동서양 협력 같은 불가능한 일들이 단순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연적이 되는 미래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였습니다. 여행은 끝났지만 진짜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국 교수가 한국의 미신을 비웃으러 왔다가 오히려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이야기였습니다. 가장 큰 교훈은 겸손의 힘이었습니다. 자신이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된다는 거죠. 한국의 전통 지혜가 서양 과학과 만났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보셨나요? 70년간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은 예측, 이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소중한 유산입니다. 앞으로 한국이 분단된 반도가 아니라 동양과 서양을 잇는 다리가 될 거라는 예언도 정말 가슴 뛰는 이야기였습니다. 서로 다른 지혜가 경쟁이 아닌 조화를 이룰 때 불가능해 보이는 꿈도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